과연 미국은 너무 뜨겁지도 또 차갑지도 않은 골디락스 경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는 이번 고용 지표가 나름의 해석 재료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7월 비농업 일자리 수는 전월 대비 18만 7천 개 증가해서 시장의 예상치 20만 건을 밑돌았습니다. 실업률 역시 3.5%로 전달의 3.6%보다 조금 빠졌습니다. 고용지표 상황만 놓고 보면 증시의 우호적인 재료였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에다가 차익 실현 매물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에는 의미 있는 호재 역할까지는 해주지 못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과열됐던 노동시장의 열기가 서서히 둔화되는 상황은 분명히 확인이 된 건데 이게 최근 둔화세가 뚜렷해진 인플레이션 데이터와 맞물리면서 미국이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이 가능할 거라는 기대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JP모건만 하더라도 3분기 성장률을 기존의 0.5%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며 경기 침체 전망을 철회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이클 페롤리 JP모건 수석 전략가는 우리가 전에 전망했던 것처럼 경제가 수축 국면에 빠질 정도로 성장 모멘텀을 잃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바꾸기 멘트를 제시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도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경기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놓고 앞날을 예측한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개미들이 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 환경이라는 것도 다시금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채권 시장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 채권 금리 급등으로 가격 급락을 겪었던 채권 가격은 하락폭을 상당 부분 만회했습니다. 노동시장 데이터가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완화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트레이더들이 다시금 채권 매입에 나선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려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단연 석유와 식료품에 대한 글로벌 가격 상승입니다. 국제 유가의 기준인 북해산 브렌트유는 글로벌 공급 압박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서 6주 연속 올랐고 오름폭으로는 1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오를 거라는 점은 IMF 리포트만 봐도 선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러시아의 흑해 곡물 협정 파기 결정 이후에 수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밀, 옥수수, 해바라기 씨 등의 가격이 급등세를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해바라기 씨유의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이미 15% 이상 치솟았고 IMF의 경우에는 국제 곡물 가격이 10에서 15% 수준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유가나 곡물 등의 글로벌 가격은 사실 미국 연준의 통제권 밖에 있는 이슈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이에 대한 금리 대응을 하는 게 연준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사후 대책입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7월 CPI 발표를 앞두고 연준 이사가 금리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시한 것은 우연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연준에서 매파로 분류되는 미셸 보먼 연준 이사는 연준의 최종 목표치인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금리 인상 여부는 향후 인플레이션 추이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지속적으로 확인된다라면 9월 금리 동결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미국 밖에서의 요인으로 인해 인플레이션 이슈가 자극을 받는다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해외든 국내든 자본시장의 버블 붕괴 이슈는 뜨거운 감자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가계부채 1등을 먹을 정도로 뭐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모를 다소 그런 어두운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미국의 헤지펀드 운용사가 신용 붕괴 가능성을 경고한 건 꽤나 더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스피츠나겔은 정부와 민간의 부채가 너무 크고 연준의 통화 정책도 통제할 수 없는 불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경고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 회사는 팬데믹 기간에 어마어마한 돈방석에 앉은 돈귀신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운용 자산이 160억 달러 이상, 우리 돈으로 21조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벌어진 거대한 유동성과 인플레이션으로 정부든 민간이든 부채 버블로 꽉 차 있고 어디 하나 터지면 줄줄이 박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살벌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반기 시장의 방향성은 이제 앞으로 얼추 한 달 정도의 시간 속에서 조금 더 선명성이 강화될 것이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8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연준의 하계 휴양 세미나인 잭슨홀 미팅이 열리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멘트를 제시할지 그 역시 관심사입니다. 지난해의 경우에는 고강도 긴축 의지를 강조하면서 시장의 서머 랠리를 시원하게 중단시켜버려서 여러 투자자들 완전 짜증나게 만들어버린 그런 계기가 됐던 게 잭슨홀 미팅이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8월 31일에는 CPI보다 중요하게 연준이 다루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공개되고 9월 1일에는 8월 고용 동향, 9월 13일에는 8월 CPI,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9월 21일 새벽에 금리 결정이 확정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공개될 데이터들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방향성이 나오게 된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는 건데 현재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을 87%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긴축 종료 선언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ETF 이슈입니다. 뭔가 분위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실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발키리 인베스트먼트가 지난 2021년 출시한 비트코인 선물 ETF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선물 ETF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서류를 SEC에 제출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 선물 ETF에서 추종 대상을 비트코인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까지 섞어서 짬뽕을 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건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이라는 전제가 깔려야 가능한 것이다 보니까 결국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될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더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발키리가 이렇게 전환하고 싶은 날짜까지 콕 집었다라는 겁니다. 날짜는 10월 3일, 다른 이더리움 ETF 신청자들의 승인 기대일이 지금 10월 16일로 전해지고 있는데 다른 것보다 먼저 앞서서 이더리움이 짬뽕된 ETF로 전환하고 싶다라고 SEC에 요청을 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올 가을에 시장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의미 포인트가 주입될 수 있는 상황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분석가 펜토시는 비트코인 상승을 이끌 두 가지 촉매제가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도래와 현물 ETF 출시 승인이 떨어질 경우 본격적인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마켓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어려운 시기가 기다리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우리는 FTX 사태, 스테이블코인 디패깅 등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 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런 먹같은 일들을 어떻게 다 겪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는 아크인베스트가 재미있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 월간 비트코인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비트코인 90일 가격 변동성 지표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2017년 이후 비트코인 가격 변동성이 가장 적다라는 것은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체 집계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들의 손익 지표가 1에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데 이건 투기 성격이 짙은 투자자들이 손익분기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세장 사이클에서 이런 지표는 단기 조정 뒤에 반등하는 추세 전환과 관련 있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데이터를 봤을 때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세 반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10월 전후 시점에서 이런 긍정적인 데이터들이 ETF 이슈와 잘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세는 이렇게 다소 아쉬운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비트코인 중장기 홀더들의 스탠스는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와줬습니다. 핀볼드 보도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총 공급량의 69.2%가 1년 이상 비활성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암호화폐 시장의 높은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홀더들이 장기적인 가치에 높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인 승인 신청서 제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판의 주인공은 글로벌엑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엑스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국 ETF 운용사인데 글로벌엑스 역시 코인베이스를 거래소 간 감시 공유 계약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번이 벌써 9번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서 제출인데 과연 시장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처럼 10월에 의미 있는 결과를 바라볼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도 흐름이지만 암호화폐 시장 전반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블랙록의 등판만큼 의미가 있는 일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미국 최대 핀테크 기업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해버린 겁니다. 워낙 못지 큰 이슈가 갑자기 훅 하고 들어와 버리니까 조금 당황스러울 정도인데 페이팔이 진짜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발행은 팍소스 트러스트가 맡고 페이팔 USD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예금과 단기 국채, 현금성 자산 등으로 전액 담보가 된다고 합니다. 발행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기반이고 페이팔이 지원하는 모든 암호화폐를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으로 환전 가능합니다. 이게 뭔 일인가 싶을 정도로 진짜 뭔 일이 이렇게 벌어져 버렸습니다. 상장기업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규제기관의 감독을 받는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스테이블 코인 이슈와는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다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팍소스의 전략 책임자인 월터 해서트는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의 차별점이자 경쟁력은 발행을 맡은 팍소스가 뉴욕 금융당국의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라는 점이다. 우리에겐 준비금 관리를 비롯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관련한 모든 활동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이 있다. 이건 이 코인을 보유한 모든 사람들이 뉴욕의 감독과 규정에 따라서 보호를 받는다는 걸 의미한다. 만에 하나 팍소스가 파산을 하더라도 규제기관인 뉴욕 금융당국이 개입해서 이용자 자산을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투자 펀드 운용사 3IQ의 리서치 책임자 마크 코너스는 페이팔의 이번 스테이블 코인 출시는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과 필적하는 사건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결제 시스템은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블랙록의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을 인정한 것만큼이나 큰 뉴스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 해시플로우의 CEO는 업계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일이고 암호화폐 대중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닌 페이팔이라는 점이 시선을 확실히 끌고 있는 건데, 페이팔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 상황, 그런데 일론 머스크의 X 플랫폼이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예고한 상황, 이런 게 또 맞물리면서 이른바 페이팔 마피아들, 페이팔 사단 이런 것들이 또 어떤 일들 꾸미려고 이러는 건지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안기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미국 정부나 연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꽤나 뼈아프게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피치가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미국 은행 시스템을 향해서 무디스가 칼을 빼들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동안 그래도 나름 잘 길들이면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놨다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런 신용평가사들이 줄줄이 미국의 치부를 찔러대면서 한 방씩 돌림방으로 시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은행 신용등급 무더기 강등과 관련해서 무디스가 밝힌 내용들을 보면 참 생각해볼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긴축 통화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유동성이 고갈됐다.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채권 등 고정금리 자산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서 금융권의 유동성과 자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꽤나 팩트에 기반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사실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3월 발생했던 미국의 은행 파산 이슈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정화 작용을 통해서 안정화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기보다 결국엔 연준이 돈을 찍어내고 JP모건 등 월가의 거물들이 돈을 객출하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모면한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차하면 은행 연쇄 파산이 확산될 수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걸 돈으로 급하게 때려맞기로 간당간당 막았던 겁니다. 이렇게 땜빵으로 모면한 위기 해결이었고, 직후에 벌어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을 통해서 미국 정부는 좀 더 견고한 부채 경제 시스템을 완성해버렸는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미국 정부와 은행 시스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전격적으로 강등하면서 거론했던 것도 연방정부의 부채 증가 이슈였는데, 이번에 무디스까지 기습적으로 은행 시스템 리스크를 공격하면서 역시나 금융 안전성 이슈를 거론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연준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서 정책 금리가 크게 올랐고
은행 시스템 준비금이 계속 감소하면서 은행의 자산 부채 관리 위험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금리는 더 오랫동안 더 높은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은행의 고정 자산은 더 많은 압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지적들을 보면 뭐 하나 부인하거나 반박할 만한 것들 없이 죄다 팩트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준으로서는 이러다 진짜 국가 경제 골로 보내는 원흉으로 취급받기 전에 금리 이슈와 관련해서 뭔가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린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것은 연준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금리 동결 이후 금리 인하 조치밖에 없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바라보면 그동안 매파적인 스탠스를 견지해왔던 뉴욕 연은 총재가 갑자기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고 약속이라도 한 듯 연이어서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 역시 지금부터 9월 중순 사이에 놀랍게 느껴질 만한 새로운 데이터가 없다라면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금리 인상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양반은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강조했는데, 느리지만 확실한 디플레이션과 함께 경제 활동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선을 그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잠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며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높은 금리 유지 필요성, 이런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장 금리 인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고 지금까지 긴축 정책 효과를 관찰한 뒤에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을 나름 반등하게 만든 재료로 세 가지 정도 꼽을 수가 있는데, 먼저 앞서 짚어본 미국의 금융 시스템 리스크 우려가 고조된 상황, 그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건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가 이빨을 털다가 나온 멘트인데, 이 양반은 실적 발표 자리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는 4개월에서 6개월 안에 결론이 날 것이다. 블랙록과 인베스트코 측 관계자도 ETF의 출시를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가 아닌 시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ETF 당사자들로부터 들은 내용을 자기 회사 실적 발표 자리에서 멘트를 날려주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연내 승인 가능성, 이 기대감이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한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참 오지랖도 가지가지이긴 한데 어쨌든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재료로는 분명히 역할을 해줬습니다. 칼라일 그룹의 창업자 데이빗 루벤스타인의 경우에는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라는 것은 암호화폐가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신호 가운데 하나다. 블랙록이 ETF 신청을 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커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통화인 암호화폐로 거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무디스 이슈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하나 긍정적인 재료 역할을 한 것은 의외로 미국 연준이었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회원사인 주립은행들에게 스테이블 코인 등 달러 기반 토큰을 발행, 보유, 그리고 거래하기 전에 문제가 없다라는 연준의 서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주립은행 회원사들에게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를 위해서 은행들은 사이버 보안과 불법 금융 위협 등 잠재적인 위험을 식별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연준은 기존 감독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등과 관련된 감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점도 함께 덧붙였습니다. 이게 참 재미있는 것은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을 발표한 직후에 연준이 은행들의 스테이블 코인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딴지를 건 게 아니라 사용할 거면 제대로 감독받고 잘 사용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연준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 비은행 파트너십 등과 관련된 감독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이런 점까지 밝히면서 암호화폐를 배척하고
따돌리는 게 아니라 규제 명확성을 통해서 수용하려는 계획이 이미 가동 중이라는 점도 함께 공개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미국 SEC가 미친 척 난사를 하면서 암호화폐 기업들 조질 것들 다 조진다 이런 스탠스를 보인 것에서 이제 슬슬 실제 통화정책 담당 기구인 연준이 암호화폐를 감독하고 수용한다 이런 스탠스로 뉘앙스가 확실히 바뀌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일본이 여전히 디플레이션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는 대신에 저축을 선택하고 실업률은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결혼 기피에 출산율 감소에 인구 고령화 이를 통한 노동인구 부족 일본이 겪었던 이런 상황이 지금 중국에서 거의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설사 일시적인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도 인구, 사회 구조 등을 따져봤을 때 확실히 건전성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중국이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된다라면 이게 또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닌 게 한국의 최대 수출 시장 가운데 한 곳이 중국이라는 점, 특히 우리나라도 중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인구적, 사회적 상황과 그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여기에 가계부채는 OECD 1등이고 출산율은 꼴찌, 그래서 인구 소멸국이라는 타이틀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 역시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거품이 부동산 시장에 끼어 있어서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점, 차분히 눈 감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어질어질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과거 변동성 데이터와 가격 흐름을 분석하면서 곧 변동성 확대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건 180일 실현 변동성 차트인데 역사적으로 이게 49분까지 떨어진 것은 이번을 포함해서 4번밖에 되지 않습니다. 특히 과거 3번은 모두 이 수준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을 했다는 점에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이번에도 변동성의 방향이 아래쪽이 아닌 위쪽일 가능성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기술적으로 반등 가능성을 보여주는 패턴 형성과 맞물려 있다는 점을 블룸버그는 함께 설명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은 강세 패턴인 하락 쐐기 패턴 막바지 단계에 와 있고 이건 지난 6월에 랠리를 시작하기 직전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지금 비트코인의 횡보 장세는 힘을 모으는 과정이고 조만간 긍정적인 외부 충격 하나가 딱 등장을 해준다라면 9월에서 10월을 거치면서 의미 있는 반등장을 경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이 완만해지면서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근원 인플레이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더 급격한 경기 침체 위험을 감수하는 것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최근 데이터는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라는 신호와 더불어서 경제활동이 다시 가속화돼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할 수 있다라는 신호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동결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반등할 가능성도 자리하고 있는 이중적인 상황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둔화 추세여서 다음 달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 높아지긴 했지만 최근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 상승이 다음 달 CPI에 반영이 되면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번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 직후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연준이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둔화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온 건 아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연준의 목표치 2%를 아직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렇게 멘트를 날리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게 데이터가 좀 모호하다 보니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지금 여전히 무척 높아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근원 CPI의 경우에는 결국 핵심은 주거비에 달려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근원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추 40% 정도 되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주거비를 때려잡지 못하면 CPI는 잡힐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어마무시한 주거비가 머지않아서 제대로 잡힐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이번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이 발표한 리포트에 담긴 그래프인데 여기서 파란색 라인이 CPI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고 이건 소폭 하락세를 보이곤 있지만 여전히 8% 수준으로 엄청 높습니다. 그런데 노란색의 근원 CPI는 4%까지 꺾였는데 근원 CPI에서 주거비를 뺀 이 녹색 라인을 보면 2% 수준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거비를 뺀 근원 CPI가 2%라는 것은 주거비가 좀만 더 제대로 잡히면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목표치에 근접하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샌프란시스코 연은은 내년 초에 이 주거비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을 거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 주거비가 온전히 안정이 돼야 하는 과제가 있고 국제 곡물 가격과 원유 가격이 안정화돼야 금리 인하 국면으로 돌입할 수 있다. 그 전에 여차하면 추가 금리 인상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3만 달러 돌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코인데스크가 나름의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메이커 GSR의 파생상품 트레이더는 시장이 새로운 정보를 기다리면서 정체된 상태인데 SEC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시장은 균형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채굴자 매도 물량입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이 이익 실현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신규 투자자 유입 부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펀드 스트레스의 션 파렐은 시장의 신규 소매 참여자들이 부족한 것이 비트코인 랠리를 지지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라는 나름의 긍정적인 임팩트가 시장을 한번 때려줘야 순조로운 매수 유입을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국면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엇갈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의 반복이 이루어질 경우 2025년 하반기에 비트코인은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런 전망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플랜 B 역시 역사가 반복된다라면 비트코인은 약 2년 뒤에 신고가를 경신할 것이다. 이런 점을 설명했습니다. 역사의 반복성, 그러니까 앞선 세 번의 반감기 때의 흐름이 반복이 된다라는 전제가 현실화돼야 한다는 점이 지금 기본 전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역사의 반복성이 이번에 예외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되는 걸까? 이와 관련해서는 암호화폐 분석가 크레더블 크립토가 시장의 기대와 달리 내년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장기 약세장에 들어서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 양반은 엘리엇 파동 이론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2018년에 시작된 강세장 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2024년 5월쯤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69,000달러를 돌파하고 이후에 몇 년 동안 약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7만 달러 부근까지 새로운 고점을 찍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아주 지리한 약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 반감기 이후에 거대한 가격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이때는 한번 싹 다 정리를 할 필요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